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자 태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대한민국의 진격의 K 방산 벽도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소식. 튀르키예 이제 터키에서 이제 국명을 바꿨죠. 알타이 신형 전차의 파워팩이 한국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한국 전차의 파워팩으로는 이제 처음 수출이 된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K2 흑표에도 파워팩은 국산이 아니었었어요. 독일제 변속기와 엔진이 실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국산으로 만들어지는 그 결정체가 됐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흑표보다 먼저 알타이 전차에 실리게 될 예정이게 됐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외국 전차에 먼저 실어서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 결과를 우리나라 전차에 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네. 뭐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자기네들 ROC에는 충족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결정을 한 거라. 눈물을 흘리면서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튀르키예 방산업체 BMC, 이제 베메제라고 부르는 이제 회사에서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이제 S&T 중공업에서 각각 엔진과 변속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해서 두 회사가 연초에 나란히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2023년 방산 수출의 첫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밀떡들에게 좀 욕을 많이 먹는 이제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죠. 맞습니다. 이게 업체가 합병이 되는데 이 ROC를 계속 못 맞추고 결함이 나는 바람에 전차의 개발에 배치에 큰 시간을 길게 끌었다. 라는 식의 이제 비난을 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 파워팩을 국산화했다라는 점은 뛰어난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산 파워팩을 쓰는 나라가 따져보면은 자국산이죠. 자국산 그런 파워팩을 만들어서 양산을 해서 장착할 수 있는 나라가 10손가락도 안 돼요 지금. 디젤 파워팩 같은 경우는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정도고, 심지어 미국은 디젤 파워팩을 개발하다 실패를 해서 그냥 가스터빈 달았습니다. 예. 그냥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름 넣겠다 하고. 이 파워팩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파워팩이라는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파워팩이 어떤 거죠? 그 파워팩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엔진 얘기라는데 뭐 파워가 나는 팩인가? 그건 맞습니다. 팩이라는 건 뭔가를 하나 결합해서 구성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전차는 엔진은 뒤에 있고 변속기는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변속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옛날 2차 대전 전차를 보면은 그 톱니바퀴, 드라이브 스프로켓이 앞에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전차도 그렇고 그렇죠. 뭐 독일 전차도 그렇고. 그게 아니었던 게 뭐 T-34 같은 뭐 소련 전차는 좀 예외였는데, 근데 이거를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퍼싱 전차를 개발하면서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기술력만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붙여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정비도 쉽고 교환도 쉬울 테니까 하면서 그거를 원래 M20 전차, T20이라는 전차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그게 이제 양산이 되지 않았죠. 된 거는 M26 퍼싱 전차부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처음에 파워팩을 시작했지만 정작 미국은 파워팩에 이제 계속된 사용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제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만 이제 특히 M48 전차 같은 경우 이 파워팩이 초반에 실패해서 막 가솔린 파워팩 달았다가 기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래도 간신히 커밍스제 디젤 파워팩을 개발을 했었는데 M1 전차에서는 실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름 잡아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팩 구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엔진, 변속기, 자동 변속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세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정적인 건 미국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기술적 난이도가 얼마나 큰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K1 전차가 어떻게 보면 전차의 형상이라든지 운영 사상은 러시아와 좀 닿아 있지만 전차의 외형이라든지 이거는 결국 미국제 M1 전차를 그냥 가져온 거나 거의 가져온 건 다름이 없잖아요. 크라이슬러가 그걸 설계할 때 M1 전차를 좀 작게 좀 설계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도 파워팩은 가스터빈은 엄두도 못 냈고, 그렇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라. 미국제를 좀 달까 이렇게 커밍스제나 여러 가지 허니웰 거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독일 MTU. 그렇죠. 독일 마이바흐 하면은 다들 그 승용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이바흐는 원래 엔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바흐에서 만든 엔진 시리즈를 MTU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파워팩을 도입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산 수출을 계속 하려다 보면 주요 부품이나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태클 걸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오만에 수출하려고 할 때 독일이 이제 그 자국제 엔진이랑 변속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수출이 스톱된 경우들이 좀 있었죠. 오만도 그랬고 K9도 뭐 비슷한 예가 좀 있었죠. 독일 그 관련 적에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도 딴지를 걸어서 K9이 중동 수출이 좀 애매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K2 양산에도 이렇게 두산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ROC 못 맞추면서 이제 계속 지연되고 막 벌금 맞고 이랬죠. 네. 이 ROC라고 하면은 작전 요구 성능을 말을 하는 건데 네네.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그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ROC가 딱 방사청과 협의를 해서 내놓은 게 9,600km 320시간 무고장 주행.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로 전 세계적으로 평균치 같은 건가요? 평균치고 어떻게 보면은 나토 규정에 좀 맞췄다고 할 수 있죠. 네. 나토나 미국 규정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자만심이 좀 있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영을 해도 초급반 갔다 중급반 갔다 고급반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네. 1500마력급의 이 변속기를 한 번에, 그러니까 파워팩을 네. 한 번에 개발에 성공하겠다. 이거는 1200마력급 건너뛰고 바로 1500으로 그냥 가겠다. 예. 그러니까 초급반 했다가 바로 고급반으로 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월반하는 거죠. 네.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MTU 1200마력 엔진을 좀 이렇게 뭐 수리해보고 좀 만져본 느낌으로 1500마력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당시엔 두산 인프라코어였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또 파워팩 개발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라고 ROC 오케이 딱 했고 참가를 했는데 계속 어긋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과 시간을 업체 혼자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업에 관여했던 기간도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업체도 물론 문제가 있죠. 그 방사청도 성공해서 장착하는 것까지 5년을 줬거든요. 네. 근데 처음 개발하는 업체한테 5년을 줬다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점이 있긴 있죠. 보통 해외 기준으로 1500마력급의 이 파워팩을 초도 생산해가지고 전력화시키는 데까지, 그러니까 개발 처음에 개념 잡고 개발 전력화까지 다 끝내는 게 10년 정도 잡습니다. 평균적으로 나토 국가들 10년 정도 보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한 국가가 5년 안에 해내라. 5년 만에 해내라. 이거는 정말 외계인을 잡아가지고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협상 과정에서 협의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럼 뭐 해낼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부분도 아마 자기네들이 그런 대형 차량이나 그렇죠. 그런 궤도 차량의 엔진을 많이 해봤으니까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이 많아. 그러니까 공돌이를 좀 갈아 넣으면 될 거라고 이제 수뇌부는 생각을 해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개발 기간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미국도 뭐 KC-46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그럼요. 네. 미국도 뭐 그 비싼 뭐 F-22나 모든 뭐 핵잠수함 이런 것들도 만들면 다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문제는 있고 그걸 계속 고쳐가는 과정이죠. 네. 결국 K2 전차 1차 양산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독일제 파워팩을 이제 장착한 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국산 파워팩이 개발이 지연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S&T 모티브가 이제 변속기 개발에 뛰어든 이후에 이제 2014년에 ROC를 충족시켰지만 가속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 그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당시 메이커 입장을 대변한 걸 보고 밀리터리 매니아들 무슨 소리냐. 지금 M1 전차나 유럽제, 나토제 전차에도 뒤지는데 1, 2초 뒤지는데 그 시간이면은 대전차 미사일 날라와서 옆구리 뚫리고도 남는 시간이다라는 비난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2차 양산에서는 국산 엔진 그리고 독일제 변속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이제 국산 변속기를 드디어 넣나?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면서 역시 이제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가 장착이 됐고 혼혈 파워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결합이 잘 되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체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ROC를 너무 높게 충족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국산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될 이유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나 싸게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런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죠. 단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해외 파워팩을 수입을 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민감한 부분을 마음대로 뜯어서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거를 이 업체에서 여기는 우리 해외 업체에서 비밀. 대외비다, 기업 비밀이다 했을 경우 뜯지도 못하고 그걸 다시 독일에 보냈다가 그렇죠. 수리를 받고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걸리는 그렇죠. 그런 시간 자체가 지금 단축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전투기 같다. 그렇죠. 로켓 마틴 약간 그 그렇죠. 느낌. 거의 비슷하죠. 전투기도 뭐 같은 거 많습니다. 심지어 뭐 엔진도 지금도 그래요. 국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중요 부품은 본사에 보냈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안 와요, 또. 그런 또 군사적인 시간 단축의 문제도 있고 단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진격의 K방산. 그렇죠. 수출하려면 엔진 심장까지 국산이면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어디든 맞습니다. 오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또 튀어나온 게 이제 터키라고 불렸던 이제 튀르키예였었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와 기술 협조를 통해서 이제 알타이 전차를 개발을 했는데 K2 전차가 어떻게 4촌 정도. 그리고 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K 계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에는 2천여 대의 전차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다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작을 해서 기존에 있는 전차들이 파워팩도 바꿔준다면 1500마력이 들어가면은 정말 K1 전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기동력이라든가. 뭐 비용적인 문제도 뭐 수리비라든지 부품 비용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우리 형제 나라 이제 터키, 튀르키예는 또 이제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알타이 전차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을 협력 받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제 파워팩을 넣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 원래 개발할 때부터 우리가 파워팩은 독일제 쓰겠다. 바로 옆 나라인 독일제를 쓰겠습니다. 가까우니까 했는데 튀르키예 방산 업체들이 독일 무기를 또 굉장히 많이 쓰고 맞습니다.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 G3 같은 것도 뭐 한 적이 있고 생산한 적이 있고 기관단총도 맞습니다. MP5 튀르키예제 뭐 이런 게 있기도 한데 그래서 당연히 독일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했더니 독일이 안 돼. 그렇죠. 한 방을 그냥 날렸죠. 왜 안 된다고 왜 안 돼 하니까 자네들 나라는 말이야. 인권이 좀 안 좋아. 왜냐하면 독일은 방산 수출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분쟁 국가 아니면은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한테 팔지 않는다는.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체크가 됐는데 독일 말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을 텐데 굳이 국내를 택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택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생산 라인이 많이 노후화되고 많이 느리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체크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K방산이 지금 뭐 약진의 K방산, 진격의 K방산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더를 넣었을 때 언제 갖다 줄 것이냐. 10년 후에 갖다 주면 그거는 알타이 전차는 벌써 알탈이 묻어 있겠죠.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심지어 미국에다가 체크를 했는데 GM사에서도 우리의 생산 라인 98년도부터 이미 좀 없어졌다. 느려. 이제 좀 많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던 거고 결국은 이제 돌고 돌다 보니까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면은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돌출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양산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하면 그 변속기 가격이 전차 가격만큼 나올 거야. 아마.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그런 게 가격이라 또 납기도 못 맞출 그럼 프랑스는 왜 안 될까요? 프랑스도 독일과 좀 비슷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생산 라인 문제도 있고 프랑스가 또 튀르키예하고 그렇게 또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죠. 아까 또 말씀에 나왔듯이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전차가 설계 개념에 따라서 어떤 건 넣을 수 있고 어떤 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프랑스와 터키의 전차 설계 개념이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지금 생산도 하고 있고 파워팩에 관련돼서 요청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과연 왜 안 될까요? 그게 러시아는 파워팩이 약간 좀 서방 거하고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 중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도 이제 신형 전차 개발하면서 러시아제 파워팩을 살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중국이 러시아 무기 사면서 그 전투기 뭐 카피하고 이랬기 때문에 믿음이 좀 안 가죠. 그거에 대해서 좀 리젝트를 했고 또 중국이 생각하기에도 역시 러시아제 파워팩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또 봤을 때는 뒤처지지 않고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협약을 맺은 거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시험을 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시험을 하면서 사실 터키가 ROC에 합격을 했다라는 건 작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확인이 됐구나. 알타이 전차에 국산이 들어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공식 발표하면서 생산에 들어갔다. 100대가 지금 이제 생산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끼고. 그럼 대한민국의 파워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일단 MTU사와 거의 뭐 유사한 성능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MTU사? 네, 마이바흐사 지금 1500마력 엔진과 파워팩과 비슷한 성능을 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어쨌든 국산 ROC가 국내 ROC가 굉장히 가혹한 편이었는데 이걸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분간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방사청에서는 확실히 그 기준을 딱 두고 밀고 갔던 게 오히려 국내 기술 발전에는 좋았다라는 의미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의 생리라든지 수익성을 내야 될 문제를 생각하면 이거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얘기대로 이거 10년 정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5년으로 당겨놓고 회사는 물론 회사도 실수했죠. 공돌이 갈아넣으면 돼라고 했지만
이게 두 번 실수하면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죠. 두 번 실수하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과정의 문제를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한번 예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것처럼 이 문제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기간 같은 건 좀 현실화가 돼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런 다뤘던 얘기인데 역시 납품 단가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과도한 개발 지원금 물려서 11일 지원했다고 1,100억 내놔라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잠수함? 그렇죠. 방산 기업의 개발 의지를 꺾을 테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양측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군사 전문 기자로 취재를 하다 보면 그렇죠. ROC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 가격도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업체는 또 업체 나름대로 그 현실적이지 않은 거를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주를 해야지 이제 그 회사가 운영되니까. 그런 하모니가 다 모여가지고 전력화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물건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꼬이는 예들이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무기 체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루려고 하는 건데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 총기 하나 있죠. 그죠. K11 같은 것도 맞습니다. 있고 K11은 뭐 아예 깔끔하게 접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도 상황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휴대용 대전차 포, 그러니까 칼구스타프 같은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ROC가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업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바꿔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ROC가 너무 무반동포 같은 거에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는 건 좋은데 너무 긴 사거리를 원하고 싼 가격에 좀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국산 파워팩 개발 성공이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앞으로 비칠까요? 벌써 알타이 전차가 1,000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국산 파워팩 1,000대 수출이 벌써 예상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제 규모의 경제? 그렇죠. 700대 정도 이제 현지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또 거기서 괜찮다는 판단이라든가 뭐 결과가 나오면 또 유럽의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뭐 수출할 수 있겠고요. 뭐 노르웨이는 좀 안 됐지만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지 대기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이 나라들이 우리가 독일 눈치 안 보고 이제 파워팩을 수출할 수 있고 핵심이 되는 건 사실은 해군 함정에서의 전투 체계, 전차 엔진과 주포, 그다음에 전투기의 엔진과 미사일 같은 건데 이런 거에 우리가 하나씩 접근하고 특히 있다고 전차 보시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동 같은데 수출도 지금 그렇죠. 뭐 이집트도 이제 흡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파워팩을 완성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파워팩을 큰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그럼 몇 개 회사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몇 개 회사만 이득을 보겠구나.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볼트와 너트가 들어가고 부품들이 들어가요. 중소기업들도 많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관련 회사들 국내 그 수많은 지금도 막 목마른 회사들이 그걸 납품하면서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이 정도의 9,600km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면 나는 여기에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해외 방산 전시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를 큰 경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그리고 작은 경제까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결과론에 매립되면 안 돼요. 한국은 항상 1등만 기억하죠.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를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현실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두 번 잘못한 거는 저는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축하하는 와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